네, 박정훈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오늘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요, 오라클의 엄청난 급등세에 엔비디아, AMD, 자 그리고 뭐 팔란티어 할 거 없이 정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콤도 9% 가깝게 정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특히나 이제 오라클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또는 AI 칩, 전력 공급은 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많은 중소형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의 AI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물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 지표 때문에 조금은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는 좀 미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과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떤 결과치가 좀 나오게 될 것이며 그 결과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뒤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패드워치 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자, 패드워치 툴에 나오고 있는 이 금리 인하를 보게 되면 올해에 3회 금리 인하를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bp 금리 인하를 거의 뭐 90% 가깝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옆에 가게 되면 또 폴리마켓의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5bp 갈 것인가? 아니다. 50bp를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25bp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CPI 전망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을 2.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는 3.1%.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팩트셋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는 2.7%였는데 이번에 2.9%를 만약에 보고 있다는 것은 지난달보다 조금은 튀어오르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약간은 좀 복잡한 셈법을 좀 주는 그러한 어떤 예상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9%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은 수치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적긴 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2.9%보다 미만일 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2.9%에 부합하는 그러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2.7%였기 때문에 이 0.2% 상승하는 거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2.9%보다 초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만약에 튀어오르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위원들의 많은 다양한 좀 의견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자, FOMC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결과치는 당연히 오늘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라서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장중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뭐 지금 FOMC의 금리 인하 전망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LS증권과 함께 채권 시장을 좀 보고 있고 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언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매주 좀 알찬 그런 정보를 저희가 좀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LS증권의 오충근 상무님과 함께 지금 현재의 채권 시장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증권의 오충근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상무님께서 너무나 좋은 자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됐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어제 뭐 생산자 물가 지표 나왔지만은 지금의 이러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 상무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채권 시장에 계셨잖아요. 네.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간단하게 조금 총평을 좀 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금은 이제 많은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곡점이 약간 다다른 느낌이 드는 변곡점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the longer, the higher, 그러니까 the higher, the longer.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간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컨셉이 한 2년 전부터 시장을 지배했고 맞아요. 지리하게 저희를 이제 괴롭혔죠. 불편하고 이제 채권은 이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한동안 지탱이 되어 왔는데 그 컨셉이 최근에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살짝 비틀어진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의 자금 움직임도 채권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요.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채권의 우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급, 뭐 데이터, 그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변곡점에 달하는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많이 지금 한 30bp, 0.3%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듯이 CPI 데이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뭐 물론 약간 좀 거시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면 뭐 유럽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금리 자체가 약간 좀 높은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할까요?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러한 지금 장단기가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경기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가, 부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막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좀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금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말인즉슨 금리 커브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금리 커브는 단기는 낮고 단기는 높고 해서 이렇게 장단기가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았고 이제 인하 기대를 앞두고서 조금씩 빠지는 와중에서 초단기 쪽은 아주 높은데 1년, 2년, 3년은 또 아주 낮고 그러니까 비정상이네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는 아주 초단기보단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초단기보단 살짝 높고 그래서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뭐랄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경기를 뭐 A, B, C식으로 규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잡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금리가 인하될 때 그러면서 지금 지나치게 높아 있는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중기 금리는 적당히 내려오고 장기 금리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따라올 텐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경기 침체냐, 장기는 왜 이렇게 지금 뭐 미국이 부채가 너무 과대해서 채권 시장이 뭐 이렇게 절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런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브가 정상화될 때는
괜찮아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결코 장기 금리가 4%, 5%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지 그렇게 않거든요. 않고 계시고요. 인플레이션이 적절히 억제되어 있다고 연준의 생각에서는 동조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상태도 경기에 영향을 어떤 순풍이 불도록 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유럽의 문제는 조금 틀리죠. 예.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 나라 소규모 개방 경제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또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들이 장기물을 주로 수요가 있었는데 그게 규제로 인해서 막히면서 장기금 수급이 깨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대입시켜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뭐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로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장기 금리가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똘똘한 건 미국 국채다. 미국밖에 없구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장기물들이 훨씬 더 금리가 안정적이고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을 일부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이해를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상무님께서는 채권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그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0.5초 시간이 잠깐 걸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보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상무님께서 주간 가격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제 히트맵으로 통해 가지고 그 성과 분석을 좀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고용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고용 지표들이 매번 고용 지표가 이제 위축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장기물 금리가 주도적으로 많이 내렸죠. 물론 단기도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안전자산 채권 부분에 미국 중장기, 영국 길트, 영국 국채, 프랑스 국채. 오늘 정말 딱딱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보시면 주간 가격 변동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6%로 가장 높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국채나 프랑스 국채가 조금 레깅을 했지만 역시 금리가 빠지면서 가격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때는 대체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투자등급 회사채 성과가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는데 보면 투자등급 회사채 즉 크레딧물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을 경기 침체나 또는 그 경기 악화 뭐 이런 위축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회사채 시장 환경,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회사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주로 언급했던 알트리아 담배 회사와 그다음에 오라클을 새로 하나 넣어봤는데요. 오라클은 한동안 조금 이제 IBM처럼 레거시 IT 업계가 그 주식도 유축이 됐었지만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굿 뉴스가 나오면 3천억 불인가요? AI 관련해서 그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한 주간에 4.6%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게 체리 피킹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금리 인하 환경에서 장기물들, 국채도 수혜를 받지만 이런 그 우량 기업들, 그다음에 그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이런 회사채들도 진입 기회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채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안전자산 채권, 그러니까 국채와 회사채와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확 와닿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는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의 금리 인하 환경 자체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나 이런 쪽으로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고 완전히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환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심 노동지표의 수정치가 너무나도 급감했고 물론 이제 뭐 바이든 정부다, 뭐 트럼프 정부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다음 노동지표까지 좀 지켜봐야 되나? 경기 둔화나 뭐 이게 뭐 노동지표가 뭐 실업률이 조금씩 또 올라가려나? 뭐 물론 절대치가 낮지만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이 일부 경기 둔화의 메시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전 내심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는 뭐 있을 수 있으나 뭐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채권, 국채와 회사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나 뭐 하이힐드 채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채도 괜찮았고 투자 등급 회사채도 괜찮았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 국채들은 성과가 더 좋았죠. 저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제 전투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채권도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많이 낼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모욕스럽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흥국 채권 중에 브라질은 이제 신흥국의 대표 채권이고 국채이기도 하고 고금리 채권이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브라질 채권은 이자, 그다음에 매매 차익, 만기 상환 손익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환경으로 가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고금리 신흥국의 달러 채권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특히나 이런 고금리 채권, 그러니까 7.7% 이상의 국채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막 7%, 8%도 너 뭐 그거 보고 채권 투자하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속말로 현타가 오는 순간 이런 채권들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페맥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이전에도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지난주에는 또 그 페맥스 채권에 100억 불에 달하는 페맥스 채권을 바이백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멕시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나온 돈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페맥스가 그 만기 짧은 채권들 28년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 100억 불을 텐더오퍼라고 그러죠. 이제 채권단한테 우리한테 되팔아 가격 더 줄게. 그래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가는 100억 불 규모의. 그래서 28년 만기 채권들까지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이제 한 100억 불 가량 줄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환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페맥스의 익스포저가 노출된 기관 투자가들은 만기를 연장해서 다른 채권을 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 6.3%가 또 성과가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페맥스 채권이 멕시코의 국영 기업이고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기 수익률이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10% 넘었을 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8.2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채권의 금리 자체가 2% 이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이상 이제 낼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꼭지에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맥스를 아마 저희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은 다 브라질도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거든요. 김종국 상무님한테 듣기도 하고 페맥스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다 특히나 이제 적극적으로 채권의 좀 공격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하이힐드까지도 이제 지난주 뭐 지난주에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하이힐드는 좀 뭐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하이힐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장 체리 피킹을 그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채, 특히 하이힐드 채권의 그 가상금리, 국채 대비 추가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져 있어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주 인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워낙 국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 자체는. 하지만 이제 국채 대비 그 추가 금리가 인색한 편인데 그래서 어떤 턴 어라운드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만기가 너무 길지 않고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예. 긍정적인 원활하게, 포지티브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예, 예. 뭐 이 회사가 뭐 투자 등급이 되고 아주 막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예, 예. 만기까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만기 상환을 받는데 뭐 불편함이 불편 없는 없는. 느낌을 주는 채권을 이 체리 피킹 하듯이 찾아가야 되는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전체 포트에 뭐 한 5%나 10% 정도 아주 적은 분량으로 해서 담아가되 예. 반드시 체리 피킹이 한번 해볼 어, 필요가 있다. 예. 여기 나온 이제 PBF나 오가논이나 메이시 리테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이힐드 마켓에는 검증된 채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해 보지만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뭐 체리 피킹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기에서 뭐 코인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셨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쪽 코인 크립토 넘어갈까요, 쪽은 제 전문은 아니지만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크립토가 조금 보합권에 머물거나 맞아요. 조금 주가도 조금 맞습니다. 약간 특히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들의 그 보합보다 이런 관련 주들의 주식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워낙 이 주식들이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그 랠리의 편승에서 급등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빠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주간 수익률 변동이 이제 이 빨간색 전체 섹터에서 가장 안 좋은 0.2%, 0.5%는 네, 뭐 이게 뭐 무의 조금 그렇지만 예. 월간으로도 한 3% 이렇게 좀 안을 쓰고요. 예. 이제 하나가 이제 국내 LNF라고 2차 전지 관련주에 예. 사실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동안 조금 우려도 있었는데 예. 최근에 뭐 주식이 아주 랠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대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살짝 불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제어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예.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이 10이거든요. 예. 전환사채인데 예. 페리티는 14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채권을 사서 주식을 전환해봤자 주가의 그 14%밖에 되지 않는 주식을 받아가기 때문에 전환 밸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시장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70 조금 안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4.6년 후면은 만기 100을 상환받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그래서 수 이제 있겠네요. 만기 수익률이 한 17.8%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5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8, 70 가까이 되면서 연 수익률로는 가장 높은 34%. 34%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데스크 차원에서 권유할 수는 없고요. 오랫동안 2차 전지 주식들을 다뤄본 분들. 그래서 업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계신 대해서 분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식은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LNF 회사가 주식은 별론 것 같은데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하는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짧은 만기에서 꽤 높은 고수익률을 연 18%니까 3년으로 따지면 50%가 넘는 그러네요. 네. 이것도 너무나도 좀 좋은 또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공식적인 데스크 견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누구 견해입니까, 이거? 이런 채권들을 찾는 이제 투자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근데 이런 유형의 주식 최근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전환사채를 찍었는데 워낙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 채권들이 소외받고 가격이 아주 급락한 경우 채권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이런 채권들을 관심 있게 찾아다니는 또 그런 열성적인 투자가분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LNF에 관련해서도 지금 1년 총수익률이 34%나 되고 지금 현재 만기 수익률 자체가 연 거의 뭐 18%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사실 그 페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뭐 채권에 대해서
아까 뭐 너무 더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줄 그 100억 달러인가요? 예, 100억 달러의 규모의 어떤 뭐 자사주 뭐 이러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매입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페맥스에 좀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될 단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이제 페맥스 이 제일 위에 있는 수익률이 페맥스의 수익률이 지금 8.6% 정도 되고요. 멕시코 국채가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채권의 금리 차가 2.1%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국 국채와 한전의 금리 차가 뭐 예를 들어서 2%씩 벌어진다 그러면은 한전이 아주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여전히 페맥스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페맥스 단순히 페맥스 멕시코만 놓고서 볼 수는 없고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유사한 등급의 나라 콜롬비아 물론 이제 멕시코보다는 조금 이제 급이 떨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네.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 신흥국들의 그 나라 구조가 국채가 있고 이런 국영 기업 채권이 있는데 예. 마찬가지 동일한 만기에 콜롬비아 국채와 거기 국영 기업 석유 회사의 금리 차가 지금 1.5%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 예. 지금 페맥스가 그동안 워낙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예. 그러니까 국채 대비 6% 이상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 2% 초반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벌써 지금 들어가기 약간 좀 애매한 애매하네요. 레벨입니다. 근데 유사한 다른 케이스를 보면 여전히 한 0.6% 정도의 그 어떤 랠리룸이 남아 있다. 0.6%라고 하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한 6%, 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잘 알고 여전히 한번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 랠리의 끝을 한번 즐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올 만큼 왔다. 네. 예. 차라리 지금 만약에 이제 이전에 저희 방송을 보고 페맥스를 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페맥스 채권보다는 차라리 브라질이나 멕시코 국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바꿔 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근데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보셨던 분들은 거의 뭐 귓가에 약간 환청처럼 브라질 그것만 들어가지고 거의 브라질만 사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페맥스가 지금 8.6%인데 동일한 만기에 브라질 국채가 7.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7.1%, 1-2%. 그러면 한 1.5% 차이가 나는데 브라질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과세. 그래서 그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페맥스가 멕시코 정부 특히 이제 최근에 신임을 얻고 있는 셰운바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영 기업체와 국가가 발행한 채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은 브라질 국채가 페맥스 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브라질 정말 거침없는 브라질 채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US 달러 표시로 돼 있는 브라질 채권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 물론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좀 제가 질문 드렸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뭐 장기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장기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이제 장기물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인가 이런 타이밍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4% 후반대 또는 뭐 5%에 가까운 미국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금리를 언제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까? 뭐 블랙락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기회입니까?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변곡점에 이른 상황인데 이 변곡점이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약간 범피하게 가느냐. 이렇게 범피하게 가느냐. 지금까지는 너무 범피했는데. 또 이번에 CPI가 또 어찌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5%대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사모님이 CPI 보시고 다시 오시겠어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한번 더 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 장기물의 금리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물을 편입할 때 되도록이면 금리가 1% 정도 빠졌을 때 그 리턴이 가장 큰 채권을
그 컨셉으로 들어간 투자가라면 그런 채권을 골라가는 것도 묘미지 않을까. 그쪽에 포커싱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채권들은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1% 빠졌을 때 가장 그 베타 효과가 큰 채권들이 뭐냐라는 채권을 1위부터 8위까지 해놨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채권들이 1, 2, 3위를 보면은 금리가 1% 빠졌을 때 총 수익률로 바로 본다면 영국 국채가 28%예요. 1%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28% 네,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이 난다고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영국 국채는 이 채권이 가격이 앞에서 소개가 되었지만은 금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한 35 정도 돼요. 네네. 말인즉슨 이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채권이고요. 베타가 큰 채권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1%에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큰. 네, 그걸 이제 채권에서는 이제 컨벡시티 볼록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듀레이션이 커지는 채권이 이제 리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왜 우리 페맥스 좋은 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페맥스 같은 경우는 8이네요. 쿠폰이 7.69 아주 높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생각보다 짧아요.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듀레이션이. 그래서 이 채권은 금리가 빠졌을 때의 그 상대적인 수혜는 덜하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 하락을 노리고서 채권을 선별할 때는 영국 국채, 지금 미국 국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2050년 만기 채권이 가장 듀레이션이 커요. 쿠폰이 1.25밖에 안 돼서 가격이 40대 후반입니다.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채권도 가격 금리가 1% 빠지면 만기 수익률이 3.76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채권 가격이 60.9로 올라가고 총 수익이 이렇게 생겨서 수익률 25%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 보니 이제 이런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들을 골라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반대가 또 만약에 금리가 뭐 CPI가 막 튀어오른다든지 뭐 이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금리가 다시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장 적게 손실을 보는 채권이 1위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높은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그 손실 폭을 줄여서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채권으로 내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수익률, 그러니까 뭐 손실률이 좀 적고 하지만 뭐 금리 인하 시기에서 마이너스 1%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뭐 8이나 7이 정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손실을 내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말 이게 스타일이네요, 정말 본인의 스타일. 물론 이제 이런 페맥스나 국채를 동일한 그 카테고리에 넣어놓고서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국채끼리 비교하는 게 더 맞는데요. 어쨌든 그 채권은 이런 캐리 효과라고 하죠. 높은 쿠폰이 갖고 있는 그 미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쿠폰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런 저쿠폰 딥 디스카운트된 할인채를 사서 어떤 그 베타 효과를 누려서 이거 듀레이션 플레이라고 전문적인 말로 하지만 그런 듀레이션 플레이를 해서 그 자본 차익을 높게 가져갈 거냐는 이제 본인의 시장의 전망 또는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전략적이고 정말 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전혀 불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래도 이제 페맥스 같은 채권은 그러니까 높은 쿠폰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6.6%로 1등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불변됐을 때에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뭐 금리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는 나의 어떤 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전략을 좀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다.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내가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뭐 페맥스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하여튼 뭐 이러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걸 언제 어디서 듣겠습니까, 정말. 오충구 상무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글로벌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를. 그래서 오늘 요 표를 잘 보관하셔가지고요. 잘 한 번씩 다시 또 곱씹어 보면서 채권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LS증권 오충구 상무님과 함께 오늘 채권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알아봤습니다. 또 다다음 주겠네요. 다다음 주에 또 오충구 상무님과 함께 또 채권 시장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상무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에 2개씩 종목에 숨겨진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투스타플레이스 오늘도 역시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알리, 테무, 이 쉬인과 같은 중국의 저가 쇼핑몰들을 혹시 많이 이용하실까요? 보다 보면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 싶은 제품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득템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능이 굉장히 좀 좋은 제품들도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구경을 하다 보면 시중에서는 잘 팔지 않는 좀 재미있고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템들도 역시나 좀 많죠. 일단 다 차치하고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본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드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알리, 테무, 쉬인의 제품들을 좀 쓸어 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알리, 테무, 쉬인의 가격이 2배가 넘게 오른다면 사실 건가요? 아마도 저라면 안 살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돈을 조금 더 주고 국산 제품을 살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에서 디미니미스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 디미니미스는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그리고 일부 통관 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간 이 한도가 $800, 하나로는 약 109만 원 정도로 꽤나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형 직구 제품들은 좀 빠르게 세관을 통과해 왔습니다. 즉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책이 철폐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알리, 테무, 쉬인의 제품을 기존의 2배 가격을 내고 구매를 해야 했고요. 결국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이들은 판매 비중을 미국 대신 영국 그리고 유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좀 아마존이 크게 반사이익을 보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월가에서는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테무가 다시 한번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할인 전략인데요. 테무는 이달 들어 주요 인기 상품 20개의 가격을 4월 말 대비해서는 약 18% 정도 낮췄다고 하고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할인폭을 대폭 늘렸다라고 해요. 가령 $5 티셔츠, $3 선글라스와 같은 초저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테무의 미국 매출은 지난 6월 이전 평균 대비 30%, 7, 8월에는 이전 평균 대비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외로도 테무는 최근 미국 물류창고 확충을 위해 관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여전히 관세의 충격이 좀 큰 만큼 공격적인 할인 이외에는 빠른 시간 안에 미국 소비자들을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라는 그런 옛 구절처럼 가격으로 흥할 때는 좋았지만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본다면 가격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좋은 예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테무가 미국에서 이전의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테무의 모회사인 핀듀오디오 주가를 한번 좀 띄워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치폴레입니다. 아무래도 좀 힌트가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 MZ세대들의 소울푸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엽떡, 불닭볶음면 이런 음식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MZ들의 가장 최애 음식은 치폴레라고 합니다. 이 치폴레 같은 경우는 멕시칸 푸드 브랜드죠. 이 치폴레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서울에 1호점이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요. SPC 그룹의 계열사인 빅바이트 컴퍼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우리나라 그리고 이후에는 싱가포르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치폴레는 브리또볼, 타코, 퀘사디아와 같은 멕시칸 음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브랜드인데요. 이 색소와 향료, 또 보존료를 배제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통 샌드위치, 서브웨이에서 많이들 드시죠. 이 서브웨이처럼 치폴레도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게 하나의 좀 장점이자 좀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7개 나라에 총 3,8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미식의 나라 한국에 치폴레가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 치폴레의 경우 미국의 경기가 어려워지며 고객들의 식비 지출이 줄어들었고요. 미국 내 경영 환경이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관세로 인한 공급망 비용도 늘어나며 이 치폴레 같은 경우는 미국 이외에 해외 시장 진출이 보다 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빅바이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 쉑쉑버거 그리고 잠바주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들여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폴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론칭을 마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치폴레 서울 매장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이 될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해진다면 저는 아마 오픈 첫날에 가서 이 치폴레를 한 번쯤 좀 사 먹어 볼 것 같긴 해요. 혹시 여러분도 치폴레 매장 첫날에 오셔서 이렇게 치폴레를 좀 드시다가 혹시 저랑 마주치신다면 눈으로 인사해 주세요. 저도 프리마켓 뉴욕 가족분들을 치폴레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러 치폴레를 먹고 방송국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스트 플레이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치폴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과연 저희 프리마켓 뉴욕의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오픈런이 어마어마해서 줄 같이 기다리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다가가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치폴레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목이 메어서 중간에 약간 쇳소리가 났는데 약간 당황했지만 이해해 주실 드세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물이 미리 없는데요. 드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프리마켓 뉴욕 2부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을 하시는 저희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 모시고 저희가 오늘 2부를 이끌어갈 텐데 제가 이제 방송 그러다 전에 보니까 물이 또 여기 테이블에 방송 올라와 있어서 또 방송 중에 바로 내리셨네요. 좋아요. 예. 자, 방송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정말 9시 저희 10시까지 방송을 이 채널 고정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노트에 빼곡하게 많이 적었어요. 써오셨어요. 준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요즘은 약간 프린트 하시지 않나요? 손글씨로 써오셨네요. 아날로그 감성. 자, 인사 먼저 드리고 네네네. 자,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인데 저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주로 하고 있는 한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한태영 과장이 저희 프리마켓 뉴욕과 같이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좋은 뉴스를 전달해 주실지, 또 인사이트, 매수가 이런 것까지 그것까지는 아니죠. 예, 하여튼 자, 많은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관심 종목으로 저희 방송만 보시더라도 아마 가장 많은 종목을 알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종목을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부터 일단 약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치시면서. 역시 젊은 피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하신 게 보통은 우리가 좀 컴퓨터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홀로 노트 하나만 가지고 나오시니까 젊은 피 맞죠? 저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조건 적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천재 느낌. 아닙니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벌써 많이 썼어요. 야,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어주시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거 다 들으려면 네. 저희가 빨리빨리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외신 기사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한번 네.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프리마켓 뉴욕의 시청자분들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9시 30분에 있을 8월의 CPI가 되겠죠. 일단 이 월가의 시장 낙관론 속에서 JP 모건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JP 모건이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단기적으로 8%가량 하락을 해서 6,00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JP 모건은 오늘 밤 나오게 될 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지금의 골디락스 시장의 포지션을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면서 8월 CPI가 조정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위험 자산이 취약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편 웰스파고와 도이체방크 또 바클레이스 등은 오히려 AI 투자라든지 이 관세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상향 전망을 내놓아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과장님께서 웃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여유 보세요? 있죠?
저는 사실 CPI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편이라서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저는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오라클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딱 들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다 꺼내서 네네. 얘기해 주세요. 뭐 혹시 모르시면 지금 저희 상사분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네. 어디까지 말씀해도 되냐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보면서 내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정말 괜찮았고 예. 이렇게 매출액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옛날 엔비디아 생각도 조금씩 나면서 예. 그래서 엔비디아까지의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꽤나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라클에 대해서. 네, 오라클에 대해서도 예. 그렇고 예. 오라클이 지금 속해 있는 시장이요. 속해 있는 시장 자체가. 네.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 우상향할 것이다. 네, 사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고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인데 예.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라클은 해봤자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이 3%예요. 오라클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후발주자인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 가지고 있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예. 네, 사실 그렇죠. 1등 기업이 아닌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생각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들었어서 예. 그래서 CPI를 중요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기업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오라클의 이 오픈 AI와 손잡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언니 오라클 끝나면 바로 저도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그래요? 하겠어요. 전부 다 오라클이에요? 전부 네, 다 오라클. 오늘 오라클 월드입니다. 예. 사실 간밤새 오라클이 뭐 너무나 급등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요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예. 만약에 오늘 CPI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의 뭐 물론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CPI가 예상보다 좀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뭐 일부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러한 시장은 오히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어찌 보면은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그러한 타이밍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시장이 흔들리면 어떤 뭐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사실 CPI가 지금 원래 예상치 2.9, 뭐 2.7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튄다는 게 뭐 3.5가 나온다거나 예. 정말 예를 들면 3.0이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3.0이면 어느 정도 예상치 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네. 뭐 정말 떨어진다면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땡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조정이 되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좀 저가 매수할 저럴 기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달에 2.7%였어요. 네, 자, 이번에 예상치가 2.9%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만으로도 0.2%가 지금 상향 조정됐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관세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뭐 CPI가 또는 물가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많은 이제 월가의 의견들도 있고 뭐 국내 투자자분들, 뭐 시장 참여자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실적만 일단 보고 계신다 이렇게 뭐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걸 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볼 필요가 없다. 뭘 것 봐야 합니다. 같은데. 봐야 하는데 예. 봐야 하는데 제가 안 봐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네. 이미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전에 이번 CPI, PPI 물가는 원래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100%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약 80% 정도는 25bp이나 20% 정도는 50bp이나 예. 그래서 B컷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방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속도만 뭐 25bp일지 50bp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방향은 정해졌고 속도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이제는 조금 덜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그런데- 지연될 수밖에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됐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 금리 인하 그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장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느 정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2월 달 하지만 제가 원래 정말 우려하는 거는 네. 2월 달 딥시크 사태처럼 이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데 이번에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도 증명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을 거고 그럼 이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은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밸류 체인들을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오늘 그 밸류 체인을 공개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허락된다면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한마디를 너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해주세요, 지금.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첨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제가 약간 무섭다고 하셨대요. 근데 과장님이 네.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한테 공격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약간 말이 다르세요. 얼굴은 공포에 질려 계시는데 공격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네. 공격과 피디님께서 장난을 그냥 하라는 약간 하시는데요? 참아보는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저를 또 무서워하시고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 네. 치폴레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무서워서 못 알겠습니다. 가신다네요. 아유,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공격수들이 지금 주변에 깔려 있다.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CPI에 대해서는 저희가 9시 반에 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CPI 발표, 뭐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이 없죠. 어떻게 나올지 일단 다르게 모르잖아요. 나온다면. 근데 맞아요. 이제 그냥 만약에 높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뭐 최고의 또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뭐 그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 결과치가 딱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때 가서. 약간 무섭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전혀 움직이는 시장이 어떻게 포인트가 될 수 네, 있는 오늘 CPI 가.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시장의 움직임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라클을 너무나도 이제 두 분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쵸. 손자 앵커가 또 오라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외신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프마뉴의 썸네일에서도 피디님께서 바로 이 오라클이 미라클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미라클의 힘이 바로 이 기사죠. 오픈 AI와의 협력에서 나왔습니다. 예. 오라클과 오픈 AI가 향후 5년간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클라우드 계약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오라클은 4.5 기가와트 전력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애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의 이 빅테크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소식 직후에 오라클 주가는 40%대로 폭등을 했고요. 프리마켓에서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의 순 자산이 하루 만에 1,000억 달러 이상 늘면서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다만 집계 방식 차이로 인해서 포브스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를 1위로 집계를 하고 있어서 이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은 매체별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적자를 내고 있어서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이 계약이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오라클 역시 이 부채 비율이 427%에 달해서 단일 고객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하이 리스크 또 하이 리턴 성격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과감한 베팅이 될지 아니면 무리수가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 오라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외신 기사, 저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체결이 됐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작용이 됐고, 이게 이제 백로그 실적 발표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오라클 관련해서 또는 브로드컴, 엔비디아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최보아 앵커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앵커께서 방금 이 오라클에 대한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예, 예. 저는 오라클에 대해서 좀 주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을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저희 썸네일에도 쓰여 있었듯이 말이 필요가 없죠. 오라클, 미라클입니다. 네. 과장님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약간 이런 과장님 스타일이에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오라클 저희 최보아 앵커가 나이가 꽤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진짜요? 갑자기 뭘 쓰시는 뭘 거예요? 적으시는 지금 거죠? 오라클, 미라클 적으시는 오라클, 미라클하고 쉼표를 3개 쓰셨어요. 네네네. 오라클 주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전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오라클 가시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장중 최대 43% 오르며 345달러를 장중한 때 찍었다라고 하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시총 같은 경우는 9,690억 달러를 넘기면서 1조 달러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43%라는 숫자는 1992년 이후, 그러니까 33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라고 하면 1992년은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라클과 관련해서는 뭐 방금 오픈 AI 이런 이슈도 당연히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실적으로 기억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오라클이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계약된 매출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잔여 이행 의무가 전년비 359%나 늘어날 것이고 또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사업에 정점을 찍으며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죠. 이 주가는 오히려 되려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오늘 하루만 좀 본다고 한다면 기사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땡큐 오라클. 그러니까 오라클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뭐 가이던스 같은 부분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깝죠. 그러니까 오라클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뛴 만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도 뭐 동반 상승을 했고요. 뭐 관련주들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AMD라든지 TSMC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준으로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이른바 좀 파티 분위기를 나타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수들이 보통 노래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종목 이름은 종목 이름이 아니죠. 뭐죠? 기업 이름? 기업 이름은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오라클 미라클. 오라클 미라클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기업의 흐름은 기업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개명을 좀 해보려고요. 개명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최보아가 아니라 최금은보아로 한번 최금은보아. 그 최보아 앵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제가 농담을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넘어가 주세요. 과장님이 또 땅을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금은보아로 저희가 다음에 네임 슈퍼 그렇게 달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최금은보아 씨. 일단은 뭐 오라클, 미라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태영 과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오라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최보아 앵커가 브로드컴, 엔비디아와 여러 가지 연결, 또 데이터 센터 또는 여기에 공급한 전력 공급, 아까 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잠깐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오라클에 대한 이 엄청난 급등세는 그냥 저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보이기보다도 AI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오라클을 중심으로. 이게 조금은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라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라클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기존에는 오라클을 어떤 기업으로 평가를 했냐라고 보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으로 엮여서 뭐 CRM이라던가 ERP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도 그쪽 부분이 많이 잡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매출액이 급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아까 뭐 보아님이나 뭐 자이님이 말씀 주셨던 게 전년 동기 대비 359% 폭증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동안 매출액이 너무 없었어요. 매출액이 없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섹터 자체에서 이 오라클이 워낙 후발주자다 보니까 지금 실제 매출액이랑 점유율로 봤었을 때는 미국 내 5위 정도 하고 있고 이게 알리바바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급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섹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섹터에 밸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오라클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년간 매출에 이번에 가이던스 나온 걸 보면 2026년 기준으로 180억 정도 나왔던 매출액이 1,440억. 그래서 2030년에 1,440억이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한 8배 정도 매출액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배가 매출액이 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오라클이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매출액이 8배가 오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어제의 주가 상승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 시장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랑 크게 다르지 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그동안 제일 잘해왔던 게 누구냐라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대고 누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냐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구글 클라우드를 먼저 생각하실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가 점유율이 높고 그동안 그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를 봐야 되고, 그럼 이 시장에 오라클이 얼마만큼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오라클이 가지고 온 신규 기업이 오픈 AI GPT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걱정이요. 네,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샘 알트먼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불신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게, 왜 그렇게 보세요? 얼마 전에도 AI 기업 관련해서 버블 껴있다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자꾸만 본인 회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투자 엄청 하고 있죠. 5천억 달러. 그런데 얘네 아직 비상장 기업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초기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자꾸만 다른 기업들은 까고 네네. 본인 기업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적자 폭은 크고, 그런 기업이 이번에 오라클이랑 계약을 맺고 거기에다 또 작은 계약도 아니고 큰 계약을 맺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걱정이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오라클이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잘해왔던 구글 같은 기업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네.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밸류 체인을 확장시켜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고요. 네.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도 구글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 국가는 미국에 있지만 전 세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잘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번에 TPU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랑 엮여가는 부분이, 엔비디아는 GPU 만들었고, 그리고 뭐 브로드컴은 에이징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대항마 누구냐고 말하면 이제 구글이 TPU를 만들면서 바깥으로 이제 외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밸류 체인들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는 애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구글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글이 지금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최근에 반독점 관련해서 승소 관련 뉴스도 나왔고요. 그러면 오히려 오라클의 뉴스를 보면서 구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고, 이 오라클 사례만 보더라도 8배 가량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곳 어디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대형 종목들을 살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너무나도 각광을 받는데, 그러면 이 클라우드 산업의 대장주가 누구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 AWS가 가장 점유율은 높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고, 네, 맞습니다. 3위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인데, 네. 성장률만 보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가 가장 높아요. 성장률은. 네. 네, 그만큼 지금 따라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있는 게 그 세 기업 중에서는 구글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다는 거죠. 네, 사실 진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짚으신 게요. 예, 예. 그 5년 뒤에 1,440억, 아까 오라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존이 직전 분기 300억 매출 나왔거든요. 1년이면 1,200억이잖아요. 지금 아마존이 훨씬 잘한다는 거인 거죠. 물가 상승률도 다 예, 따져봤었을 예. 때 뭐 예. 비슷하긴 하지만. 아, 그래서 오라클이 성장한다고 해도 지금의 아마존보다 조금 못하거나 아. 그런 수준인 거다 보니 지금 잘하는 애를 사면 아마존은 또 얼마나 갈지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네. 저희도 최고 앵커 네. 종목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저 하나만 마지막 좀- 질문할 때 네. 대답만 좀 짧게 네,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현금 흐름이 네. 2028년까지 적자가 점점 커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오라클의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40% 급등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계약을 언제부터냐면 2027년부터 5년간 나눠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지불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금이 없는 오픈 AI가 과연 지금 2027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그 수치가 오라클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 찍히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열광을 한 건데 과연 이제 그게 2027년부터 그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일찍이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일부에 약간 버블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죠? 사실 아직 상장도 안 한 회사니까요. 네. 네, 믿음이 조금은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샘 알트만을 싫어하시는 부분이구나. 조금 네.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아니 저 과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도 좀 쳐다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의자가 아예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요. 저 거의 지금 소외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부터 네. 그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저를 그저께 무서워하신다. 신혼여행에서 갔다 왔어. 죄송해요. 예. 그저께 없어. 그저께 신혼여행에서. 어머,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예. 자,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랑 같이 오픈AI랑 오라클이랑 뭐 같이 스타게이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게이트로 묶여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뭐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더 좋다. 그 일론 머스크랑도 옛날에 크게 싸웠잖아요. 샘 알트만이.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언제 어느 순간 깨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아직 때는 더디긴 하더라고요. 그 CEO들은 네, 맞습니다. CEO들은 웬만하면은 그들의 관계를 좀 믿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고집이 같아요. 좀 세긴 그러니까요. 하죠. 네. 언제 친했다가 언제 좀 등지고 이럴지를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최보안과가 또 준비한 기업들 네. 지금 테이버님이 오셨네요. 예, 가장 지금 테이버님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태연형 하러 화이팅. 오셨어요? 아, 태연이 형 감사합니다. 화이팅. 테이버님이랑 지인이신가요? 아니요, 저 이번 주 방송 때 구경 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참관 정말요? 오셨을 때요? 예, 오, 저 친한 사이인 줄 테이버님이 알았어요. 벌써 형 동생을 제가 하시나 알기로는 봐요. 테이버님이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누구나 다 어려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최보 앵커가 준비한 기업 바로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네. 다들 학교에서 이 과학 상상화 그리기 한 번쯤 다들 해보셨죠? 그때 혹시 뭐 그리셨나요, 다들? 저 나르는 택시? 꼭 들어가죠. 네, 나는 차? 네. 근데 언니 나르는 택시는 너무 지금 절 도와주려고 하신다. 나르는 그래요? 차, 나르는 차, 맞아요. 나르는 차, 뭐 이렇게 충전기 꽂는 차, 예. 뭐 로봇 집사, 뭐 휴대폰으로 컴퓨터처럼 문서 작업하고 동영상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벌써 투명 그런 망토. 걸 전망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 저는 다 그렸죠. 안 그리셨어요? 사업을 저도 했었어야 글라이더. 됐네요. 예, 예. 그것만 만들었으면 제 2절이 아니죠. 2절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먼 미래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다들 안 드시나요? 맞아요. 그죠? 하나둘씩 네. 뭐 전기차도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반응이 없으실까요?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는데 이 미래의 교통도 조금씩 좀 발전을 하고 싶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모먼트인 것 같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해볼게요. 아무도 알겠습니다.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예, 도입 부분이 길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 최근 합병한 헬기 공유업체 블레이드의 기체를 우버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헬리콥터 그리고 수상 비행기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운항 지역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뉴욕 중심부와 남유럽에서 공항을 오가는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개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 조비는 지난 2019년부터 우버와 협력을 해왔는데요. 2021년에는 우버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부문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매입한 바도 있죠. 현재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시험 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안에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버도 이번 협력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량 호출, 로보택시, 또 에어택시까지 연결되는 일명 통합 모빌리티를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앤드류 맥도날드 우버 CEO는 이 첨단 항공 모빌리티의 힘을 믿는다며 차세대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인상 깊은 구절 혹시 다들 한 구절만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해주실 건가요? 인상적인 구절이요? 네. 지금 쓰신 대본에서? 네네네. 나르는 참, 택시. 진짜. 아니요. 별걸 다 시키네, 진짜. 예. 조비 에비에이션의 CEO 이름이 예. 성이 맥도날드래요.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투자 의견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테크 기업 트레이드데스크가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80에서 $50까지 내리자 주가가 정규장에서 거의 1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실행력 그리고 오픈 웹 광고 시장 둔화 그리고 커넥티드 TV 시장 과열이라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동안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트레이드 데스크의 단기적인 성장 모먼트에 대한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다고 하고요.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좀 시장에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목격이 됐다고 하니까 트레이드 데스크 투자 의견과 관련해서 좀 한번 연관지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드 데스크 광고 테크 기업인데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의견인가요? 뭐 어떤 의견? 이게 기업에 한정돼서 보고 있는 의견인지. 맞아요. 사실 저희가 기업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실적도 그렇고 뭐 가이던스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만큼 잘했다고 하더라도 기대치가 만약에 요만큼이었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승 촉매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 맞아요. 기대치가 사실 이만큼이었다면 이만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 바로 다음 기사에 또 나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해주세요. 네, 오늘 뭐 둘이 뭐 짜고 치는 그러니까요. 고스톱처럼. 아니 오늘 흐름이 아주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요? 원활한데요, 이거? 네, 약간 하다 소름 보니까. 돋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연결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기사 화면 바로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존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 얘기만 해도 세 꼭지가 되는데요. 음. 먼저 5년 전에 인수를 했던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죽스를 앞세워서 일단 죽스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메타 이 AR 글래스 기사가 떴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죽스를 가셔도 돼요? 앞세워서 네. 드디어 로보택시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선 라스베가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로보택시가 보조용 운전대가 있고 또 페달이 있는 반면에 죽스는 이 운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로보택시가 선보이는 건 미국에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선보여지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아직은 무료 시승이지만 규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유료 서비스로 확장을 한다라는 계획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해당 기사가 나옵니다.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AR 스마트 안경을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이호크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배송기사 전용 모델은 내년 2분기경 먼저 출시된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AI가 탑재가 돼서 알렉사 기반 음성 인식부터 길 안내 등 이런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트레이드 데스크 주가가 폭락을 한 이유죠. 이 아마존이 넷플릭스와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아마존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광고 기술 기업 이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80에서 $50로 낮췄고요. AI부터 AR 또 광고까지 다 팔던 아마존이 이제 정말 다 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만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다각화에 나서는 전략이 잘 하는 것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존 역시도 앞서서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인형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보시고 아마 몇 년 동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R&D 지출 자체가 다른 빅테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출이 정말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 뭐 매출 자체도 워낙 이제 그래도 뭐 공룡 기업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 R&D 지출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많이 늦춰졌습니다. 저는 사실 한 2, 3년 전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물론 공장에 대한 자동화 아니면 로봇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효율적으로 많이 이제 뭐 개선이 되고 있고 뭐 당일 배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 또 리비안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결실을 좀 맺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마존도 뭐 지금 클라우드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막강한 또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저는 뭐 아마존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태영 과장님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이 행보.
아마존을 말할 때 이제 메타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예. 제가 메타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뭐 스레드라던가 예.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실제로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메타가 있는 그 앱. 네, 맞습니다. 네, SNS를 좋아한다? 네, SNS를 제가 좋아해서 예.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 되게 의외네요. 그런가요? 네. 나름 팔로우 아, 많습니다. 역시 젊으셔서. 팔로워 젊은 피. 많으시대요. 젊은 피.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광고를 하거나 예. 타겟형 광고에서는 메타가 그냥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발 글라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글라스를 그만했으면 네, 좋겠다. 안경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도 근데 저는 메타 이따 레이벤 끝나고 하나 안경 할게요. 좋던데. 일단 첫 번째로 예. 전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 네, 이게 AR 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 물론 저커버그가 이제 인재 영입에 몇천억씩 쓰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가 지금 주가가 다른 M7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글라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자이 앵커랑 저랑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스마트 안경인 게 이 CEO들이 이 컨퍼런스 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꼭 안경을 쓰고 나온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CEO들이나 뭐 CFO가 컨퍼런스 콜이나 뭐 무언가 이렇게 큰 자리에 안경을 쓰고 나왔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 스마트 글라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경? 그냥 뭐 안경을 만약에 쓰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좀 지적인 이미지. 뭐. 그렇죠. 지적인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래요. 그게 사실은 스마트 글라스고 이렇게 그 안경 아래 내가 그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내려주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이 CEO들의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경을 하나 싹 쓰고 오면 이렇게 정면만 봐도 스크립트가 한 20장이 촤촤촤촤 이렇게 자동으로 넘겨지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예. 설득에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네, 계속하세요. 아까 자이앵커께서 네. 마지막에 물어보셨잖아요. 빅테크들의 이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예,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예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예시로 제가 생각난 거는 테슬라였어요. 예.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테슬라가 뭐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가 아니라 뭐 AI, 옵티머스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그 월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기차나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을 본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곁다리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더 기대감을 낮추고 뭐 기업의 가치를 더 낮추는 맞아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할 맞아요, 것 같고 반대 예시로 제가 떠오른 거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갭 같은 경우는 후드티 아시죠? 네. 그 후드티를 만드는 의류 업체인데 이게 이제는 의류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너무 한정적이고 이게 더 성장을 해나가는데 좀 장애물이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지적이 되니까 갭에서 우리는 앞으로 올 가을부터 화장품을 만들어서 화장품을 판매할 것이고 이게 잘 되면 액세서리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 그날 갭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마음은 정말 변덕스럽기 때문에 네.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지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을 네.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음, 선정을 하기는 이거 했더라고요.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식 때문인지는 안경이요? 모르겠어요. 전 최바 앵커 보면 진짜 분위기 메이커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정말 이제 끼가 너무 많고. 아니 네. 근데 저 하여튼 여쭤봤는데도 그건 그렇고. 외면하시고 자꾸 네. 그렇죠? 스마트 안경 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무서우세요? 아직도 전력이 낭비되나요? 저는 일단 이게 걸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의견이 네.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진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 처음 나오셨다고 옆에서 그냥 탈탈 터내요. 탈탈 털어. 아니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는 이와 창과 방패의 싸움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대답을 안 하려는 이. 이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예. 제가 이 AR 글라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없는데 그 아이폰 17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네. 사실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졌잖아요. 반응이 별로였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오, AR 예상하셨- 글라스도 정말요? 나중에. AI 글라스도 네, AR 글라스도 나중에 나오고 나면은 뭔가 지금 이미 시장 기대감도 너무 많이 줬고 예. 그리고 한다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럼 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으로 넥스트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PC 시대 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 그거를 이제 넥스트 이제 우리의 하드웨어 시장 자체가 뭐 과거에 뭐 PC가 뭐 15년 정도 끌고 가고 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또 10년 정도 끌고 가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넥스트 하드웨어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그걸 테슬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로 지금 하고 계세요? 차요. 자동차로? 네, 맞습니다. 전기차로? 네. 예. 근데 전기차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하드웨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한 손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이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안경이 넥스 하드웨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안경이었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전 메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경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써봤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좀 진짜요? 어지럽고 그런데 이제 프라라 그 안경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것도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네, 요건 동의해요. 요건 시간은 좀 동의해요. 걸릴 시간이 좀 걸릴 것 것이다.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경 싫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자, 노보노디스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좀 가만히 좀 넋놓고 있다가 제 순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관련 이슈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세 분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가 아니죠. 왜냐면 신혼이시잖아요. 신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사모님이 예쁘셔서 반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면도 보신 건가요? 뭐 둘 다죠. 그렇죠. 네. 저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근데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왜요? 저희 프리마켓 아니, 뉴욕은 비유를 해도 왜? 제가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아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과장님의 그 웨딩과 제 과장님. 잔치는 전혀 별개예요. 자, 노보노디스크 갑시다. 네, 네. 노보노디스크. 아니 요거는 제가 야심차게 했어요. 우리 프리마켓 뉴욕은 알겠습니다. 반대라고요. 예. 먹을 게 많은데 아직 소문이 덜 났다고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여러분. 노보노디스크 할게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무도 우리 절 안 과장님까지 받아주죠?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보아씨 와주세요. 아니 댓글에서 누가 제발 좀 누가 저까지 받아달래요. 주저앉기 전에. 네, 노보노디스크 봐보도록 할게요. 네, 위고비의 개발사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약 시장의 경쟁 심화에 전 세계 인력 78,400명 가운데 약 11% 정도인 9,0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000명은 본사가 위치한 덴마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요. 이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해고로 오는 2026년까지 연간 80억 덴마크 크로네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일시적인 구조조정 비용으로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기존의 10에서 16%에서 4에서 10%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 유럽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했던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신약 임상시험 부진, 또 성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시총의 3분의 2가 증발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비만약인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성공으로 다시 한번 유럽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직원을 무려 75% 정도나 늘려왔다고 합니다. BMO 캐피탈은 이에 대해서 환자와 주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서도 이번 감원 조치는 턴어라운드의 첫 번째 조치일 뿐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시켜야만 주가를 확실하게 반등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그간 노보노디스크의 의존도가 꽤나 높았던 덴마크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정도로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결정이 꽤나 충격적이었다라고 좀 보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회사가 마케팅 그리고 R&D 분야에 투자할 인력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카그리세마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혹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을 줄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약의 효과 혹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같은 그런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감원 자체는 좀 더 신중한 입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요?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잡담이 많다. 빨리빨리 진행하자.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시장만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살리고 뭐 네. 밤마다 우리가 딱딱하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방송 딱딱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노보노디스크에 조금 뭐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제가 작년까지 꽤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해왔던 종목인데요. 예. 그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무너진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가능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가 일라이 릴리의 그쵸. 마운저로다 보니까 일라이 릴리다 보니까 미국 기업 vs 덴마크 기업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트럼프고 관세를 이제 때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노보노디스크가 좀 유통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 좀 차지했던 유통망이 좀 확보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약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힘스랑 협업해서 노보노디스크가 그 위고비를 유통시키겠다는 말도 있었고 예. 네. 그 말뜻이 사실 온라인 약국이고 뭐 거의 스타트업에 가까운 미드스몰캡인 힘스랑 협업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유통망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대로 그리고 또 비만약이 그 위고비는 워낙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사형이다 보니까 주사형에서 경구형으로 무조건 넘어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경구형 비만약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일라릴레 오르포글리포른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르포글리포른이 시장 점유율 확대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위고비는 그만큼 노보노디스크는 그만큼 따라왔냐? 못 왔어요. 그러면 삼성통과도 아마 이제 오르포글리포른이 먼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이고 관세 영향 없고 그리고 경쟁했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미국 기업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보다는 미국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국적이 이제 지금 문제인 건 거죠? 국적도 문제고 그 경구형으로 넘어가는 게 일라릴리보다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가 떨어진 거 보면 되게 슬픈 게 거의 170불에서 50불 때까지 그러니까요. 떨어졌어요. 사실 노보노디스크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건재한 유럽의 기업인데 최근 좀 그 파워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삼성전자가 2만 원 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일라릴리 마운자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위고비가 처음에 한국에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운자로를 많이 사용했고 네. 그리고 허용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실 대체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남이라던가 종로라던가 이런 약국들을 가보시거나 다이어트 약 검색하시면은 많이들 네. 보실 수 있으실 예, 거예요. 예. 처방받고 먹는 약이 또 있습니다. 주변에 위고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네, 예. 위고비 많이 하죠. 위고비 많이 하시고 살도 정말 많이 빠지신 거. 네, 맞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가 뭐 한 950불 정도가 이제 전 고점. 지금 현재 한 754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가 전 고점이 약 150불 정도가 됐는데 지금 53불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3분의 거의 1 뭐 토막. 3분의 1 토막이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났고, 그러다 이러한 보니- 가운데 경구약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일부 너무나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좀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실망 매물이 지금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에 좀 나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사를 하나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네. 속보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요, 32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는 4조 4천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20%는 국제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에 투입이 됩니다. 발행되는 선순위 채권은 2032년 만기로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에 된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는 최근 몇 년간 잇따라서 전환사채 또 교환사채 를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AI 인프라와 R&D에 1,000억 위안, 그러니까 약 14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조달은 알리바바가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등 이런 서구 플랫폼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입지 강화가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오늘 주가는 항생에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또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성장 발판이 될지
또 부담이 될지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어떤 그런 맥락과 유사하게 흐름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30분 전에 이야기를 끝내려고 굉장히 굉장히 빨리 했죠?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랩을 하시는 줄 알고 지금 지금 9시 30분인데요. 30분이 됐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YOY 기준으로 예상치가 3.1%인데 3.1% 그대로 나왔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9%인데 예상치 그대로 2.9%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헤드라인과 코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부 다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MOM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별로 봤을 때는 0.3%를 예상을 했는데 0.4%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채권 시장도 지금 뭐 그렇게 또 큰 움직임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예상한 대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지금 예상치를 좀 부합을 하긴 했는데 맵을 좀 히트맵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크게 오히려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 주가가 근데 지금 왜냐하면 조금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니까,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요. 높게 그러니까 노동지표가 일부 약간의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01%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리마켓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원래 이제 가장 이번에 이제 전월이 이제 2.7%를 발표를 했고 이번에 2.9%가 예상치인데 부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0.2% 올라간 거를 부합하는 것도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올라갔으니까 부합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부합을 한 수준인데 뭐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은 뭐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안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 분위기는 지금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리바바 아까 하던 거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이런 뭐 전화 사채를 발행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잘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80%를 클라우드에 투자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이 알리바바랑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낮다 보니 더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당연히 더 많은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싶을 거고요. 그럼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알리바바가 보여준 좋은 흐름의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지금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AI 시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뭐 추론 학습을 하든 아니면 뭐 범용 AGI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AI 어떤 칩에 대해서 AI 어떤 모델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가 없으면 학습시키기가 힘드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정말 클라우드 시장을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AI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칩을 만들자보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은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하나의 큰 운동장 그걸 마련을 해야 얘네들이 그 안에서 막 학습을 시키든 뭘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또 경쟁도 심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면서 지금 뭐 종목도 한번 좀 몇 개 좀 더 볼까요? 네, 이번에는 클라르나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온라인 결제 업체로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미장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간밤 정규장 마감가 기준으로 14% 정도 급등했는데요. 장중한 때 최대 상승률이 약 30%를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장 초반에는 52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후 장중 최대 57달러를 찍으면서 이거를 돌파를 좀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장 후반에는 약간의 상승 동력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결국
45달러 선에서 좀 거래를 마무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클라르나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15년 전부터 클라르나에 투자해왔던 세쿼이아 캐피탈을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이다라는 점도 좀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흔히 선구매 후결제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퍼몰딩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퍼몰딩스 실적을 이야기할 때 클라르나를 한번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퍼몰딩스는 아마존, 쇼피파이, 애플,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해 왔는데요. 최근 월마트가 파트너사를 어퍼몰딩스에서 클라르나로 교체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클라르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미장에도 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예. 네, 이번 클라르나의 상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한동안 침체됐던 미국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IPO 시장은 지난 3년간 신규 상장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를 두 개만 들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지난 6월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 또 7월 말 소프트웨어 업체인 피그마가 있습니다. 특히 피그마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 이 주가가 250% 넘게 폭등을 하면서 좀 시장에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불리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클라르나의 이 같은 상승세는 이번 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12일에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플랫폼인 비아 트랜스포테이션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티켓 거래 플랫폼인 스톱허브의 IPO가 이어지는 등 미장에도 가을맞이 뉴페이스들이 정말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미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걸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 네. IPO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화랑을 되찾으면서 예. 다시 한번 제2의 서클, 제2의 피그마, 제2의 클라르나 같은 종목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회로 한번 좀 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혹시 하실 말씀 아니요,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네. 네, 다만 클라르나의 상장 이후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비상장 투자 라운드에서 책정이 됐던 456억 달러에 비하면 좀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글로벌 자금이 핀테크 기업에 좀 무리할 정도로 좀 쏠린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확실히 이전에 비하면 거품이 좀 많이 빠진 분위기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좀 상대적인 것일 뿐 여전히 클라르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월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이 클라르나가 상장 첫날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라며 이 클라르나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재무 구조도 매우 탄탄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클라르나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소비자 금융 옵션, 또 지출 추적 도구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클라르나 같은 경우도 경쟁업체인 어퍼몰딩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세즐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퍼몰딩스 그리고 세즐과 같이 안정적인 흑자 전환을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며 기업 가치도 향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170억 달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좀 남겼다고 하니까요. IPO 시장에 오랜만에 좀 등장한 대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buy now, pay later, 그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사서 나중에 지불을 하는 BNPL이라고 하죠. BNPL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4개월 전인가요? LA에서 대형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 10대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잖아요. 티켓은 사야 되겠고 티켓 값이 비싼데 자 이건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이걸 써서 그때 당시에 이 어퍼몰딩스에 대한 수수료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이용 그 규모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규모가 10대, 20대에서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 없어도 먼저 내가 뭔가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매력을 너무 느껴서. 네, 그렇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네.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 저는. 연체율 근데 이런 사실 것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구매 후결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좀 약간 악순환의 고리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거는 BNPL 모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조금 그 신용 시스템이 좀 구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정말 발급이 안 돼요. 특히 뭐 이민을 왔다거나 뭐 서비스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기업에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파이코라는 회사에서 이제 크레딧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그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서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BNPL이라는 모델이 나온 개념이라서 사실 정말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뭐 그 발급이 안 된 사람들이 BNPL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경제에도 좋고 그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장님이 보안科를 설득했네요. 그러게요. 네. 왠지 아니, 보안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 사실 뭐 이게 미국까지 갈 것도 물론 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로만 와도 뭐 이런 BNPL 같은 것들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신용카드 그러니까 나중에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씀씀이는 늘기는 느는데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가계에 뭔가 부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과도하면 저는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왜냐면 여전히 좋은 기능들도 있지만, 있지만 이런 부분이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뭐 하나의 정말 미장의 이슈가 될 정도로 뭐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뭔가 아무래도 한다던가. 과소비를 좀 주장하기는 뭐 그런 하죠. 측면에서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BNPL 모델이랑 비슷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뭐 신용도가 아직까지 낮아서 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내가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뭐 대학교 학자금을 내느라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 신용이 낮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근데 이거는 한도가 없나요? 한도 있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1,000불, 2,000불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이어가 보면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만든 기업이 소파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전문적으로 해주다가 이제는 뭐 신용대출, 뭐 자동차 대출, 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됐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부채는 안 좋지만 아예 부채를 못 쓰게 해버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뭐 어펌홀딩스라던가 클라나라던가 업스타트홀딩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아까 456억에서 뭐 1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딱 제로금리 시대랑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업스타트 홀딩스부터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흑자였어요. 왜냐하면 돈 빌려도 공짜니까.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 그렇게 평가를 받다가 지금 150억 정도 뭐 말씀을 주셨던 금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진짜 그 미국에서 표현할 때 금리나 띠임주라고 하거든요. 금리나 띠임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민주이기도 테마주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또 유식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띠임주. 띠임주. 테마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랑 가장 연결이 큰 종목들이어서 지금 변동성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 콘서트 때문에 네. 젊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이제 기업들 중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또 최보 앵커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요거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경우에도 제가 오너리스크, 와우. 오너 프리미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네. 해드렸는데 오너 프리미엄이 정말 오랜만에 직격탄으로 좀 이렇게 쏴줬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날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는 쇼피파이의 임원 출신인 카즈 네자티안을 새 CEO로 임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픈도어의 공동 창업자인 키스 라보이스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에 오픈도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40% 넘게까지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일부분 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0% 초반대 뭐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사실 40%에서 30%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수치만 해도 사실 엄청난 수치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난달 캐리 휠러가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CEO직에서 퇴임한 데 따른 인사 반력인데요. 오픈도어는 지난 6월 역대 최저치까지 주가가 밀려난 이후 오늘 기준으로 주가는 15배 정도 뛰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3개월 전에는 4억 달러 미만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6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한 15배 정도 시가총액도 뛰었죠. 이 오픈도어는 지난 5월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며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까지 좀 간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헤지펀드인 에릭 잭슨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자 일명 밈 주식으로 다시 한번 좀 유행을 타기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좀 크게 V자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이루어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근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너 프리미엄,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적지 않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기적인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되고 새로운 뭐 CFO가 회사에 들어온다면 사실 그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좀 긴 기간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사실 CEO가 새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이 정도로 뛰었다는 거는 물론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좀 위험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이게 그 오픈도어 이번에 CEO 교체 소식을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직전 컨콜이랑 어닝콜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그 오픈도어 CEO 그 여성 CEO 분이 네네. 그동안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서 너무 돈을 막 썼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픈도어 주주들이 마케팅비 너무 과하니까 줄이자. 지금 어차피 집값도 안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적은데 굳이 지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도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케팅비가 비용으로 엄청 잡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CEO 바뀌면서 그런 부분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픈도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민주로도 같이 엮이고요. 그리고 민주. 또 추가적으로 그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엮였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3개월 전쯤, 2개월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기존 주택 가격보다 신규 주택 가격이 더 이제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네. 주택 시장에 지금 활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도어 같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CEO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CEO가 레딧에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 여성 CEO 나올 때마다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CEO 교체 부분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보고 있는 거는 금리나 테마랑 그리고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정말 오픈도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진짜 좀 크긴 하겠네요. 네, 금리 인하가 그렇죠. 되면은 일부 지금 가지고 있는 몰기지를 상환하고 예. 다시 리파이낸싱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융자를 하면서 조금 낮은 금리로 다시 또 갈아타니까. 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부 나는 차입 비용 자체가 줄어들 거고 줄어든 거에 대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100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갑자기 내가 70만 원 내면 30만 원이 돈이 생긴다라는 세이브가 느낌. 되는 느낌이죠. 거기에 따른 이제 승수 효과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주택 시장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랐던 게 과거에도 똑같이 주택 시장이 먼저 튀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뭐 용품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홈디포 같은 이러한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같이 막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서
사실상 지난 13F에 워런 버핏이 또 여러 이제 레나나 풀이나 이런 그러니까 주택 보수 업체들 또는 수영장 업체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집이 많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산 걸 보면 야 이거를 다 생각을 하고 미리 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늘 오르셨으니까 워런 버핏 선생님은. 근데 오픈도어가 7월 한 달만 하더라도 500%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네. 금리 인하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나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급등한 종목은 조금 멀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비중을 정말 줄여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예전에 제 기억에 많이 갔을 때 한 38불 정도 갔었던 네.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8불에서 0.5불까지 갔다가 이제 5.8불 맞아요.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조심하고 그렇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소액만 해보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한태현 과장님이 또 준비하신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오픈도어나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메타에 대해서 아까 또 이야기를 안경 진짜 싫다. 여기 얘기하셨고. 자, 그다음에 로빈후드나 레딧 이런 쪽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레딧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십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데 와, 그중에 진짜요? 최대한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저희는 오늘 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제. 10시까지 10분 동안. 네,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마음껏 들어와 주세요. 아유, 좋아요, 네. 좋아요. 마음껏 들어와 네. 주세요. 들어와. 예. 그러면은 우선 자, 특이하신 분 왔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뉴욕에. 들어오시네요. 예. 네. 사실 로빈후드랑 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처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고 주도주가 뭔가에 대해서를 항상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데이터 센터랑 전력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원래 대장 종목이 뭐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엔비디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 그러면 브로드컴은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글도 이제 TPO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알리바바 뉴스에서도 그렇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도 알리바바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맞아요.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 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전력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력을 실제로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말 잘하는 거 쉐보론이라든가 엑스모빌 같은 기존 기업들이 잘하죠.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들 보시겠지만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흔들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흔들렸을 때 미국이랑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계약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뉴스에서 이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럼 미국의 쩐주가 도대체 누구냐? 미국에서 돈을 대준 기업이 도대체 누구냐? 예. 누가 진짜 반도체 설비 공정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냐? 예. 라고 해서 올라가 보면 이제 웨스턴하우스라는 기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웨스턴하우스라는 기업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비상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면 49대 51로 49% 카메코, 나머지가 이제 리츠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메코라는 기업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전력 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치지 않는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력난에서 한 가지만 더 가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그렇게 가스터빈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GE 베르노바가 나올 겁니다. 가스터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GE 베르노바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M7이라는 큰 흐름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큰 흐름에서 전력난으로 넘어가고, 그 전력난에서 그 정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전 대장주,
그리고 가스터빈 대장주와 네.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면 이번 흐름에서 뭐 CPI나 중간중간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에는 데이터 센터랑 전력 난 테마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 열심히 필려고 들었어요. 만약에 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혹시나 생각하시는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는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요 종목에서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하나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개별 종목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뉴스들인데요. 예를 들면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예, 딥시크 사태처럼 이제 이거 카펙스 지출 증대 너무 크다라는 시장 우려가 커질 때 예.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투자를 같습니다. 확 줄일 것이고. 그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줄일 수도 있고 사실 비용 절감에 따라서 그죠?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생각보다 칩이 필요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라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게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느라 밤에 깨 있었는데 그 뉴스가 뜬 거예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10%씩 갑자기 막 꼽는 거죠. 그래서 쇼 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저는 숏은 안 칩니다. 예, 예. 저는 롱만 쳐요. 비슷하시네요. 롱돌이. 전략이. 우리 다 롱돌이잖아요. 우리. 숏도 치시나요? 아니요, 저도 롱돌이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딥시크 같은 그러한 사태가 혹시나 벌어진다면 그게 가장 미국 기업에 있어서는 그쵸.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뉴스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뭐 좀 소형 원자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뉴스케일이나 사실 오클로 같은 기업들. 네, 상용화되는 게 뭐 이제 2027년, 8년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2025년 9월이잖아요. 올해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와, 시간 빨라요. 네, 시간 저도 올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25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6, 7, 8 그리고 30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오라클 사례만 보더라도 2030년 매출액을 끌어와서 주가 견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클로라던가 SMR 같은 기업이 2027년, 28년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처음 이제 나와주셨는데 제가 아까 사실 방송 중에 이거를 계속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어요. 어떤 뭔데요? 이야기요? 방송 못할까 봐. 다. 뭔데요? 자, 우리 오늘 프리마켓 뉴욕에 스윙스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스윙스 근데 나온 거 저도 아니고 그 생각 하긴 했어요. 저도 어. 그 생각했어요. 스윙스 나온 거 아니니까 아니, 왜 왜요? 저 훨씬 래퍼가 더 와가지고 나으신데. 경제방송에 와 있냐. 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예, 저희 또 메리츠증권의 아주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한태영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스윙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건가? 아니요. 뭐 전혀 너무 네. 좋았어요. 말을 예. 많이 하시려고 나오신 거니까 그쵸. 마음껏 하셔도 돼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준비한 거 다 하신 거 맞아요? 써오신 거. 한 장밖에 말 못했어요. 몇 장 사실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좀 더 해주세요. 지금 조금, 저희 조금 2분 더 하세요. 남았다고 예. 하니까 좀 더 해주세요. 저희 나머지 셋은 좀 준비하시고 이제 나갈 준비하시고. 네네네. 저희 이제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돼요. 시청자분들 그러면 해주셔야죠. 네.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예. 저는 이제 미장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냥 미장은 사실 미국 증시도 최고가, 금도 최고가인 상황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뭐 일본, 대만 증시도 최고가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코스피도 오르고 예, 예.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데 이럴 때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증시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뭐 서클, 피그마 그리고 뭐 클라나 상장하고 네, 나서 네. 주가 튀는 것도 보면 미증시는 정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세계 1등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게 미증시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시면 아마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에도 나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정리. 예. 목요일에는 저희가 분량을 줄이는 걸로. 네, 그럴게요. 네. 대본 준비하지 마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 목요일 날, 자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이고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뭐 본장이 좀 시작되고 내일을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지 뭐 장이 또 끝나야 여러 가지도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은 내일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태용 과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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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